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 근대 작가론 한용운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용운이 아니고 정지용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이 정지용 시인은 되게 그 감각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잘 쓰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감각과 시선을 볼 때 이 시선은 정지용의 시선은 시인이 사물과 풍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용 시인은 1930년대 대표적인 시인이죠. 193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감각적 이미지와 절제된 시어죠. 절제된 시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국 현대시의 성숙에 기틀을 마련한 시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지용 시인은 이제 그 시라는 일단 정지용 시인의 작가 소개를 먼저 좀 보도록 하죠. 99페이지에 보면 정지용은 첫 줄 나오죠. 1920년에서 40년대 그 활동을 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 이미지즘 이제 특히 이미지즘. 원래 이미지즘이라는 것은 서구에서 나온 하나의 운동 형태인데 시각적인 어떤 내용들 이런 걸 강조한 그 시의 한 파의 종류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미지즘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로 가면 카톨릭시즘, 그 다음에 후기로 가면 이제 어떤 동양화적인 어떤 이미지 이런 걸 썼죠. 정지용 시인은 1902년생입니다. 1902년생. 1902년에 이제 옥천에서 태어납니다. 그 99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나오죠. 옥천에서 태어나서 이제 고향에서 보통학교를 마치고 한학을 사숙한 다음에 다시 이제 휘문 고등 보통학교 거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적 재능을 이제 많이 꽃피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문고를 졸업을 하고 나서 1923년에 일본에 있는 그 교토에 도시샤 대학이 있어요. 도시샤 대학. 거기에 영문학과에 입학을 해요. 영문학을 전공을 하면서 이런 그 문학적인 세계가 많이 확장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작품을 여러 가지를 썼는데 뭐 작품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100페이지를 넘겨서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제 귀국 후에 이 1930년에 이제 시문학동이 되죠. 이런 그 김영랑, 박용철 이런 여러 작가들과 함께요. 그리고 이제 구인회의 또 동인이 되기도 해요. 구인회. 거기 그 구인회라는 말이 있죠. 두 번째 단락에 일곱째 줄쯤에. 그래서 9사람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런 걸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내려가다 보면 이제 그 다음 단락 1930년대 후반에 정종의 문단 활동은 이 문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정종은 이제 그 박도진, 박목월, 조지훈, 청록파 신이죠. 이런 시인들을 또 배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시와 산문 이런 것을 발표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는 이제 이화여자 전문학교 교수, 문학과 동맹, 또 신문사 주간 뭐 등을 맡아서 산문집도 간행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행방불명이 돼서 아직은 이제 기록 보통 1950년 9월 25일에 사망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작품 세계의 특징을 보면요. 10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작품 세계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유리창 앞에 선 자아의 태도.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 유리창이라는 작품은 이제 감정을 절제해서
표현하는 시적 태도죠. 이런 것을 이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즘적인 그 경향을 띠는 정종의 초기작에는 감각적으로 지향하고 예민한 언어로 이제 감각적 체험을 포착하는 시작 방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런 특히 이제 이런 작품은 이제 이 작품도 상당히 감정의 절제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정주영 시세계 시기 구분을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주영 시세계의 시기 구분을 보면 이제 시기 구분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이미지즘이 강해요. 그래서 이미지즘은 바다를 대상으로 한 시죠. 옥천에는 그가 살던 고향 옥천에는 바다가 없죠. 그래서 아마 일본 유학을 가면서 본 바다 또 이제 국내에서 본 바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면서 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종교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톨릭 청년이라는 이런 시집에 수록이 된 시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자연시. 자연시라고 하는 것은 산을 형상한 시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주영의 유리창이라는 시에 보면 자아와 세계 사이의 어떤 차단된 거리죠. 차단된 거리. 이 차단된 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으로 보면 유리창이 이렇게 있으면 유리창의 안쪽과 바깥쪽이 있겠죠. 그래서 유리창의 안쪽은 이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리창의 밖은 저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이라는 것은 바로 아들의 죽음을 애도한 시죠. 애도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종교시의 의미로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가 종교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영은 이제 되게 세 번째 줄 나오죠.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독실한 카톨릭 신자. 그래서 종교시를 이제 쓰는데 거기 103쪽의 마지막 단락이 첫째 줄 나오죠. 밑줄 치세요. 종교시에서 정주영은 절대자의 존재를 형상화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또 밑줄 치세요. 초기의 이미지즘 시에서는 감각 체험과 사물 체험의 개별적 특성에 집중한 시를 쓴 반면 종교시에서는 자아와 세계의 자 넘겨보세요. 104쪽입니다. 세계의 관계는 우주적 존재론적 영역으로 확장돼 나간다. 절대자를 받아들이고 세계를 바라보는 초월적 시선을 확보한다. 자,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산으로의 이동 변화라고 나왔죠. 산으로 이동 변화. 여기다가는 좀 쓰실 게 개별 사물의 개별 특징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묘사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5페이지의 첫째 줄에 보면 이제 그런 정주영이 1930년대 후반 무렵에 이제 여러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하죠. 기획문도 발표하고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105쪽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전기시에서 후기시로의 시점의 변화는 원근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멀리 있고 가까이에 있는. 그래서 이 원근법은 이제 멀리 있는 것은 작게 하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그리는 그림이 있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 전기시의 다각적인 시선의 실험 과정을 거쳐서 후기시에서는 근대의 원근법적 시선과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 후기시에서는 이제 동시점 투시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이 동자는 여기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움직인다. 움직일 동자죠. 시점은 이제 보는 관점이고 투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106쪽의 첫째 줄에 보면 이걸 또 다른 말로 산점 투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산점 투시. 산이라는 건 흩어진다는 뜻이죠. 흩어질 산자죠.
그래서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풍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6쪽의 그 마지막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후기시에서 정주영은 고전과 동양 예술에서 예술적 혁신의 계기를 찾아서 새로운 감각과 재현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방법적인 모색을 꾀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자, 작품 원문 및 해설로 보면 절제된 감정의 객관화, 유리창이라는 시가 나옵니다. 유리창이라는 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의 죽음을 애도한 시예요. 자, 이 시는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울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베낀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시는 이제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종 29세가 되던 해에 이제 1930년인데 이때 쓴 작품이죠.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비통한 심경 이런 것을 잘 쓴 작품이고요. 이 시에서 또 이제 감정이 억제되는 부분이 107쪽의 세 번째 줄 나오죠. 외로운 황홀한 심사입니다. 자, 이건 일단 역설적인 표현도 되겠죠. 외로운데 황홀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김영랑 시인 같은 경우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에서 보면 모란이 떨어지면 내 한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아주 폭로가 되는 그런 거에 반면에 이 정주영 유리창은 감정이 절제가 된 그런 시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7쪽의 그 인용문 세 번째 단락의 첫째 줄 잃어버린 아이를 향한 시적자의 심경은 유리의 감각과 마주침으로써 사라진 가냘픈 생명체의 이미지 이런 것을 빚어내죠. 차고 슬픈 것, 그러니까 죽은 자를 연상시키는 감각적 이미지 이런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물먹은 별이라는 말이 아주 멋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 슬픈 눈으로 울먹이는 슬픈 눈으로 별을 바라보는 거죠. 그 별에 물이 먹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별이 물을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아주 멋진 시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107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 물먹은이라는 말이 암시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눈에 맺히는 한 방울 눈물의 반짝임과도 연상관계가 있다. 베킨다라는 말은 마음속으로 들어와 영원히 베껴 머무는 듯한 느낌을 감각적으로 실체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척의 비통한 심경. 108쪽의 두 번째 단락 둘째 줄에 나오죠. 참척의 그런 그 비통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참척이라는 것은 아주 친한 사람의 죽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가족의 죽음을 많이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낯선 풍경의 역동성과 상상적 공간 바다 시편이라고 나오는데 이 바다 시편들이 정주영에서 이제 그런 그 낯선 풍경의 역동성 과 상상적 공간이죠. 이게 이제 바다시인데 이 바다에서 이제 이런 감각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바다 1이라는 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를 5번 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쓴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운율의 어떤 흐름도 되겠지만 감각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바다 1에 보면 오오오오오 소리침에 달려가니 오오오오오 연달아서 몰아온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지용의 이 바다는 되게 역동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영어로 말하면 다이나믹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동성의 비밀은 사물의 움직임으로 전이를 해서 표현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가거나 기차를 타고 달리면서 그런 해협의 풍경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다 6이라는 시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고래가 이제 횡단한 뒤 해협이 천막처럼 퍼덕인다. 이런 표현이 멋지죠. 하늘의 막이라는 뜻이죠. 천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이렇게 막 그 파도가 흔들리는 모습을 하늘의 막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또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0쪽의 인용문 바로 밑에 보면 이 시는 1930년 시문학에 발표된 그 작품이고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지막 단락이 둘째 줄에 고래가 지나가고 난 뒤 바다 위에 펼쳐지는 풍경, 푸른 물결이 펄럭이는 모양을 해협이 천막처럼 퍼덕인다라는 표현이 기발한 착상이다라고 나오죠. 111쪽의 첫째 줄입니다. 그래서 고래의 약동하는 그런 생명력, 파도의 역동성 이런 것들이 첫째 줄에 퍼덕이는 천막의 형상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아래 움직임도 이야기를 하죠. 이 시를 보면. 그래서 흰 물결 피어오르는 아래로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 자꾸자꾸 나려가 이런 게 다 이제 아랫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방 공간과 하방 공간의 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제 그 바다를 실제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랑 검정 알롱달롱한 블랭키트 두르고 그러니까 담요란 뜻이죠. 쪼그린 호랑이로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그런 상상력이 참 대단한 시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바다를 이제 이제 쓰고 나서 이제 후반부는 산 쪽으로 가요. 산 쪽으로. 이 산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백록담이라는 시가 있어요. 113페이지에 보면 백록담이라는 시가 나오죠. 수척한 자연과 고독한 자아라고 해서 이 백록담이라는 시는 이제 산을 올라가는 시점에 대해서 이제 쭉 쓰는 거죠. 제일 1, 2, 3, 4 이렇게 이제 숫자를 쓰면서 시가 나오는데 절정에 가까울수록 뻐국채 꽃키가 점점 소모된다. 이런 말 나오죠. 한 마리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다시 한 마리 위에서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갸웃 내다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번호를 매기면서 이제 쓴 시인데 결국 이제 114쪽의 인용문 바로 밑에 보면 나오죠. 이 시는 바로 한라산 백록담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라라는 것은 한이라는 게 은하수라는 뜻이죠. 은하수. 나라는 것은 끌어당긴다는 뜻이에요. 은하수를 끌어당긴 산이죠. 여기 이제 백록담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면서의 그런 여러 그 풀들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써놓은 작품이 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자연의 그 이야기를 쓰면서 어떤 시인 자신의 그 삶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쓴 시가 바로 이 백록담이라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의 등정을 따라서 거기 116쪽에 보시면 첫째 줄에 시적자는 산의 등정 과정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시선을 통해 다양한 풍경의 변화를 관찰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들에 대해 쭉 쓴 거고요. 자, 문학사적 연구의와 연구 쟁점은 이 문학사적 의의는 정지용의 시는 절제된 시요. 시적 방법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시를 상당히 절제적으로 썼다는 거 이걸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절제해서 썼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적인 표현 방법들이 이제 상당히 그런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지용의 연구의 쟁점 117쪽에 보면 이 정지용 연구의 쟁점은 기교주의라고 나오죠. 기교주의다. 기술이라는 것이 스킬. 그래서 이제 이 기교주의 논쟁이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지용과 김영랑 등 시문학파 모더니즘은 시어의 혁신, 이 시어의 혁신이죠. 이라는 문제가 현대시의 성숙의 기틀을 이루는 핵심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를 세심하게 선택하고 조탁하는 과정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조탁 갈고 다듬는 거죠. 이런 것들 시작이 중요. 그런데 이제 카프의 비평가했던 이마는 내용과 사상을 방기 버려뒀다. 너무 기교에만 집착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내용과 사상보다는.
그렇게 인제 그리고 모더니즘 비평가했던 김기림 또한 그 117쪽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시와 혁신이란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만 내리고 있지는 않다. 모더니즘의 편향성을 반성하고 내용과 기결을 통일한 그런 전체주의 실론을 제기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인제 이 정지용에 인제 대한 평가가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되지만 그렇지만 이 정지용의 그 시는 상당히 어 우리 현대 시사에 있어서도 그 어떤 시의 멋진 절제된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잘 쓴 아주 멋진 시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제 119 쪽에 보면 충청북도 옥천에 위치한 정지용 생가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정지용 생가 옆에 자리한 정지용 문학관 전경이 나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이 옥천에 가셔서 한번 정지용 문학관도 감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